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임상심리학 이론 강의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13강 강의인데요. 13강 강의는 신경심리학의 검사의 종류부터 들어갑니다. 신경심리학의 내용을 다 끝내지 못했죠. 신경심리학의 검사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아동 임상심리학의 내용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의 종류의 첫 번째 침습과 비침습이 나옵니다. 침습은 침입이라는 단어고 비침습은 비침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인체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침습이 되는 거고요. 인체에 손상이 없는 기술이 바로 이제 비침습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뇌 기계 접속 기술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침습적 기술과 인체 손상이 없는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류만 나눌 줄 아시면 되거든요. 자, 거기에 뇌파 검사가 있습니다. 자, 뇌파 검사. 자, 뇌파 검사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침습적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이다. 뇌의 자발적인 전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뇌내 겉질에서 기원하는 전류는 많은 신경세포의 동시 활성화를 통한 전기의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피에 붙인입니다. 붙인으로 고쳐주세요. 두피에 붙인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뇌파 검사다라고 하죠. 되게 뇌파 검사는 되게 두피에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침습적인 기술입니다. 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PET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PET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체내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동위 원소가 붙은 방사성 의약품을 주입합니다. 의약품을 주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침습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거기에 보면 주입한 후 체내에 분포한 양전자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검출하여 단층 영상을 만드는 영상법입니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화학적, 기능적 변화를 영상으로 관찰하고 바로 질병을 진단하는 침입적인 방법입니다. 자, PET는 바로 침입적 방법이다, 침습적 방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와다 검사라고 합니다. WADA, 와다 검사라고 하는데 동맥을 통해 마취제를 주사했다. 마취제 주사. 그 뭐죠? 침습적이죠. 주사하여 한쪽 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에 그 말이죠. 마비되지 않은 반대쪽 뇌의 기능을 평가함으로써 뇌의 우성 방구를 확인하는 침입적인 검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와다 검사. 자, 와다 검사는 바로 이제 침습적 방법이다. 주사를 하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시험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가로 열고 PET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PET나 와다 검사는 침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심전극 또는 심부전극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상 뇌파 기록에는 전극과 두피 위에 놓고 기록하지만 전극을 뇌 내, 즉 기저, 신경액 부시상 등에 삽입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삽입의 동그라미, 이것 때문에 바로 침입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심부전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심부전극, 그 다음에 심전극, 이런 것들은 바로 침입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심전극 또는 심부전극, 이것도 침입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침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셨어요. 이거 필기시험에 나온 건데, 자, 세 가지는 뭐죠? 네, 침습적인 방법이고 뇌파 검사만 뭐예요? 비침입적인 방법이잖아요. 뭐 이걸 골라냈겠죠. 사지선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두뇌 기능의 국제화, 별표.
우리가 앞에서 이원 청취기법에서 뇌의 편재화를 봤었잖아요. 뇌의 편측성 효과, 여기와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두뇌 기능의 국제화는 두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아까 두정엽이 뭘 담당하고 전두엽이 뭘 담당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두뇌 기능의 바로 국제화라고 합니다. 두뇌 기능의 국제화. 자,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두뇌 기능의 국제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뇌의 국제화 기능 문제 확인에는 외과적 검사보다 MRI나 CT로 가능합니다. 기능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자 기능 문제 확인은 외과적 수술보다는 MRI 촬영이나 CT 촬영을 통해서 기능 문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두뇌 기능의 국제화에 대해 비판한 라슐리는 쥐의 미로 실험을 통해 두뇌의 손상 정도에 따라 학습 수행에 차이가 있지만 학습된 경험의 내용이 두뇌의 특정 영역과 긴밀히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쥐의 미로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두뇌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 학습된 경험, 이제까지 쭉 학습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두뇌의 특정 영역과 긴밀히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밑에 있는 실력 따지기예요. 실력 따지기의 별표. 뇌 기능의 국제화입니다. 뇌 기능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논리는 연구자가 MRI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이 아닌 소리, 예를 들어 교양곡 같은 것을 들을 때와 비교해서 말을 들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동적이 되는가를 알아보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청취 조건에서 MRI 촬영 사진을 조사한 후에 아무것도 듣지 않고 편안히 쉬고 있을 때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사진을 비교하면 어느 조건에서 좀 더 활동적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 영역이 말소리 조건에는 활동적이었지만 다른 조건에서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 영역이 말소리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MRI 촬영은 정상적인 뇌 활동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곡 같은 소리 이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의 뇌 사진과 그 다음에 말을 들을 때의 뇌의 사진과 가만히 편하게 있을 때의 사진, 이 세 가지의 사진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어떤 부위가 더 활동적이다라는 것들을 MRI 촬영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뇌 기능의 국제화입니다. 특정 영역에 대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MRI 촬영으로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뇌 기능의 편제화 평가 밑에 별표. 대뇌 기능의 편제화 평가. 자, 대뇌 기능의 편제화 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이원 청취기법이 있었죠. 양쪽의 소리를 이제 각각의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들리게 했을 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뇌 기능의 편제화. 이것은 우리가 편측성 효과라고 그랬었죠. 편측성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원 청취기법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으니까 이원 청취기법을 우선 하나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뇌 기능의 편제화 평가는 대개 인간의 신체 중에서 동그라미요. 우리가 귀도 쌍이잖아요. 그래서 쌍으로 이루어진 눈이나 손이나 발은 대뇌 기능의 편제화를 평가하는 데서 유용한 검사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체 중 쌍으로 이루어진 것의 평가예요. 자, 넘기면 손잡이 검사가 있습니다. 손잡이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발잡이 검사, 그 다음에 눈의 편향성 검사. 눈의
편향성 검사. 여기 2원 청취니까 이거는 귀죠. 양귀가 되겠습니다. 양쪽 귀가 되죠. 자, 보세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쌍으로 이루어진 신체 기관이에요. 쌍으로 이루어진 신체 기관이에요. 자, 이것을 활용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뇌 기능의 편제화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것도 따로 나왔었고 이것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뇌 기능의 편제화 평가라는 문제 나오면 그 문제의 신체 구조상 쌍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 그것만 잘 발견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경심리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심리학의 내용에서 침입, 침습과 비침입, 비침습적인 검사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뇌 기능의 국제화가 무엇이냐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특정 영역이 바로 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두뇌 기능의 국제화랍니다. 대뇌 편측성 효과, 즉 대뇌 편제화를 측정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신체 구조에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를 들어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귀나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도구화하고 그것을 검사해서 대뇌의 편측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정심리학 들어갑니다. 법률이나 사법제도에 관련된 논제들에 대한 모든 심리학자의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법률 동그라미, 사법제도의 밑줄.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와 법정에서의 심리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게 법정심리학, 범죄심리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심리학에 각주가 붙었습니다. 22번. 법정심리학은 심리학의 방법, 이론, 개념들을 법률체계만 동그라미요. 각주에 있는 법률체계의 동그라미, 법률체계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2번 형사재판, 민사사건, 청소년 법정신문, 아동보호, 감호의 동그라미요. 감호를 포함하며 다양한 법적 소송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 평가 및 증언 등과 관련이 됩니다. 세 번째 다시 말하면 법정심리학은 직접적으로 법원, 법적 절차, 교정, 법정신적 시설, 그리고 사법적 지위를 가지는 행정적, 법적, 입법 단체에 심리학적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심리학적 전문가의 모든 전문적 활동을 바로 법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법정심리학과 유사한 개념의 범죄심리학은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의 특성과 배경, 환경 요인을 알아내서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범죄자의 갱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범죄심리학의 연구 영역은 범죄정신의학, 범죄사회학, 그 다음 형사정책 등과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심리학의 개념 찾는 거 쉽겠죠. 이런 개념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필기시험에서. 실력 따지기 들어갑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있습니다. 이거 다 범죄심리학에서 쓰는 단어들인데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사회 무질서의 밑줄이요. 2번 별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자 프로파일링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이라고 하죠. 범죄 심리 분석의 밑줄.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 심리 분석관, 범죄 심리 분석 요원, 범죄 심리행동 분석 요원들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끊어요. 범죄 심리학을 활용하여 판단, 해결을 돕고 연구하는 것을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많은 범죄자들을 찾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 이 정도.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이론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소아과 심리학, 그 다음 아동 임상 심리학입니다.
아동 임상심리학에 각주가 붙었습니다. 아동 임상심리학은 정신병리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 아동 동그라미, 청소년 동그라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심리학이 바로 아동 임상심리학이 됩니다. 아동 임상심리학의 개요입니다. 대상은 아동과 그를 둘러싼 환경, 부모나 가족이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상 장면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학교,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치료자는 임상심리학의 지식과 유아, 아동기 발달 문제, 포괄적인 관계상의 문제, 역동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치료자는 아동에 대해서 신경심리기능, 인지기능 수준, 정서적 상태 등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자문을 제공합니다. 학교 담임교사나 소아정신과 의사나 부모나 가족 등에게 끊어요. 효과적인 지도, 행동관리 방법, 효과적인 부모 양육 행동, 의사소통법 등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임상심리사가 되겠습니다. 아동 임상심리학의 문제 영역입니다. 자, 첫 번째 밑줄, 유아기 및 아동기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관여합니다. 학습장애나 ADHD나 품행 문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울과 불안 장애, 학대 문제, 가족 간의 불화, 이혼에 따르는 적응과 정서적 문제 등에 개입합니다. 병원, 임상 장면에서의 문제입니다. 암, 발작, 두통, 천식, 당뇨 등에 개입하여 아동에게 통증 관리 전략을 제공하고 가족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아 및 환경에 환경만 동그라미, 환경적 맥락의 개입, 즉 교사나 부모나 가족관계 등 환경적 맥락에 관여하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 개입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동의 문제가 환경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자폐증, 학습장애,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하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며 ADHD 행동으로 인해 부모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억에 있는 것은 뭐였냐면 아동의 문제가 환경과 갈등을 초래한 거고 니은은 환경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동의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을 유발시키고 가정의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 무관심,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아동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사례는 ADHD 아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모의 통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ADHD 아동은 아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부모의 통제 방식은 또 환경의 문제죠. 서로 같이 상호작용해서 문제가 상승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입입니다. 아동에게 위험 요인은 될 수 있으면 제거하고 보호 요인은 강화시켜주는 게 좋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위험 요인은 줄이고 보호 요인은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요. 아동 상담과 비밀 보장입니다. 1번,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에는 흔히 아동과의 직접적인 면담 이외에도 가족 상담이나 놀이치료나 행동수정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겠죠. 아동 상담의 대상은 사회적인 또는 법률적인 미성년자들입니다. 아동에게 치료 중 일어난 일은 성인의 경우와 달리 그렇죠. 밑줄, 부모 등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이는 비밀보장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 즉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부모나 아동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되며 아동의 동의하에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에게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의 동의하에 동그라미, 비밀보장의 예외에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의 요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가 부모님 아닙니까? 따라서 부모님의 요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성년자를 상담했다. 미성년자를 상담했다. 자, 그럴 때 부모의 요구에 의해 비밀 보장이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아동의 동의하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미성년자에 대한 상담
같은 경우는 이 부모는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렇죠?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아동의 동의하에 비밀보장의 예외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필기시험에서 이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거기 2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에 별표 치면 됩니다. 이 내용들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아동 임상 심리학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특수 분야이죠. 특수 분야, 건강 심리학, 그 다음에 신경 심리학,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법정 심리학과 아동 임상 심리학,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문제가 잘 등장하고요. 또 이게 사지선다로 해서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을 잘 알아놓으시되 여기 안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심리학이었죠. 신경심리학의 두뇌 영역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판서한 위주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는 필답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실기 문제는 거의 없고요. 필기시험에서 많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임상심리학에서 거의 만점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